사진은 이야기의 일부만 보여줍니다. 이런 사진이 전하는 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지만 문이 닫힌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제 네 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5. 총을 든 하인들. 총 든 아버지와 가족. 그녀는 크리스마스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마지막 순간 그 절박한 외침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 여성은 자녀를 최우선으로 둔 헌신적인 엄마로 기억됩니다. 여기 그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리 마인즈입니다. 그녀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조용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명의 자녀를 키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19, 세 17, 세 14, 세 10세이며 아들 2, 딸 2입니다. 이것이 제리가 12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마지막 게시물입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졸업식을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제리가 2딸과 휴가를 보내고 남편 세실과 함께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제리가 26일에 자녀들의 사진을 올렸을 때 그녀는 폭력적으로 변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리가 크리스마스에 제출한 보호 명령에는 그녀의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무서운 주장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인디애나 주 카운티 서기와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제리가 제출한 보호 명령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디스타 신문은 그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요. 인디스타는 제리가 12월 25일 오전 10시 28분 보호 명령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그날이 가족, 특히 6명이 모여 선물을 열고 커피를 마시며 보내야 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보호 명령을 신청하려 했다고 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편이 집게를 던져 상처와 멍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결혼 생활에서 공개적으로 갈등이 있었다고 알려진 첫 번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 12월 24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스타는 세실이 법원 주차장에서 제리와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리는 세실에게 이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실이 그녀와 아이들 앞에서 자살을 위협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게를 던진 사건이 제리에게 결정적 계기가 된 듯합니다. 그 스타는 12월 10일 세실이 제리의 컴퓨터를 치고 그녀에게 뜨거운 초콜릿을 쏟았다고 합니다. 11월에는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도 전해집니다. 그 스타는 올해 초 세실이 트럭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렸다고 주장합니다. 분노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청원서에는 제리가 세실과 4자녀, 반려동물을 여러 번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라 올해나 이번 연휴 시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35. 총기 정비를 위해 총을 든 아버지 가족과의 대립. 이것은 12월 28일 제리가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한 지 사흘 후의 경찰 무전 녹음입니다. 이제 그 요청과 관련된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경찰 신고는 12월 28일 오후 2시 20분쯤 접수됐습니다. 제3자가 총소리를 들었다며 누군가 총에 맞았을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신고자는 아빠가 엄마를 2번 쏘고 회색 토요타 툰드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들이 메인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제리를 진입로에서 총에 맞은 채 발견했고 그녀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네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트럭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리의 죽음까지의 일은 끔찍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은 메인스 부부의 10살 딸이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그녀의 진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녀는 어머니가 집에 없을 때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금고에서 총을 꺼내는 것을 집 안에서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오자 부모님이 언쟁했고 소녀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총을 겨누는 걸 보고 911에 전화했습니다. 총성 후 그녀는 어머니가 진입로에 쓰러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소녀는 10살입니다. 주요 14살 딸은 경찰에게 자신이 방에 있다가 어머니의 비명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와 아버지가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총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또 총성을 들었고 경찰에 아버지가 예전에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6세 아들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집에 와 총을 가져가고 부모님이 다투며 아버지가 총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형은 싸움을 말리려 했다고 했습니다. 16세의 소녀는 위층으로 달려가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소녀는 메인의 19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세실이 집안에서 제리를 총으로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따라가 한낮 조용한 동네 차도에서 그녀를 쐈습니다. 그가 그녀를 쏜 뒤 트럭으로 도주했고 아들은 총에 맞은 엄마를 살리려 했습니다. 세실 메인스는 다음 날 체포됐습니다. 그는 1월 5일 첫 법정 출석 후 보석 없이 구금 중입니다. 그의 아내가 크리스마스에 제출한 보호 명령은 판사가 너무 늦게 확인했습니다. 인디애나 스타는 청원이 제출되면 서기가 사건 번호를 부여해 판사에게 전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휴일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판사가 26일에 청원을 받지만 서명은 12월 29일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날은 제리가 총에 맞아 사망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실 메인스는 체포 당시 트럭에 제리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과 말하지 않고 변호사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세실 메인스의 전과를 확인했더니 2011년, 2009년, 2008년, 2005년에 교통 위반만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로 기소된 건 처음으로 보입니다. 내 자녀의 어머니이자 아내를 대낮에 살해한 혐의입니다. 자녀 앞에서 그런 일을 저질러 아이들을 엄마 없이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 변호사이자 전 검사인 앤서니 오소 씨가 이야기합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디스타 기사에 나온 제리 메인스가 크리스마스에 보호 명령을 신청했다는 그 세부 사항 말이죠. 하지만 판사가 승인하려면 다음 영업일까지 기다려야 하고 휴일 때문에 4일이나 걸립니다. 그녀는 다음 영업일 하루 전 결국 사망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시스템이 누군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서 그 시간표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정부 자원 부족은 직접적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살인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이것은 사법 시스템과 민사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며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실 메인스가 하려는 일을 한다면 한 장의 종이로는 막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이 일의 또 다른 부분이죠. 아이들이나 어디에서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제리 메인스가 이 보호 명령서에 썼다고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그 집안에서 세실 메인스가 일으킨 공포가 정말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영업시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게 관할권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 텍사스처럼 당신이 일하는 곳에서는 크리스마스나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도 판사가 근무하나요? 그래서 만약 제리 메인처럼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온다면 누군가가 그걸 승인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요. 비록 법원이 열려있지 않더라도요. 네, 그건 관할권마다 다릅니다. 크리스, 알다시피 우리가 형사 사법 시스템을 볼 때 휴스턴, 시카고, 뉴욕,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순환 판사가 있잖아요. 사건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고 긴급 보호 명령이나 보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요. 피고가 피해자나 고소인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은 형사 사건에선 일반적이나 민사 소송에선 드뭅니다. 이 보호 명령 제출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실 메인스에 대한 사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그것을 그렇게 보았을지 혹은 민사 법원이 그렇게 보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사가 있어 빠르게 처리되지만 민사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보호 명령을 신청하려면 근무 시간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보호명령이 있잖아요. 제리 메인스가 작성한 그 보호명령 말이에요. 또한 인디스타만이 그걸 직접 본 유일한 언론사라는 것도 알죠. 그냥 세부사항일 뿐이죠. 알잖아요. 협박이나 집안 공격 혐의가 있었지만 실제 범죄 기록은 없어요. 교통 위반은 있지만 이 사람이 예전에 폭행 혐의로 기소됐거나 다른 문제에 연루된 적은 없어 보여요. 법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가 강력범으로 여겨진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흔한 일인가요? 집안에서는 정말 괴물 같은 존재였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법정에 가면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죠. 변호사는 이 사람은 모범 시민이었고
교통 위반 외엔 증거가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흔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장벽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폭로의 장벽이라고 부르죠.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 사건의 고소인은 보통 피고인과 오랜 기간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심리적 학대도 있습니다. 그들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자녀도 있어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한번 법 집행기관에 가서 자신이 겪은 모든 학대에 대해 고발하거나 신고하게 되면 그에 따라 많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정폭력과 학대의 생존자와 피해자들이 법 집행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보는 흔한 일이며 일부 경우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보호 명령을 받았나요? 그리고 저는 당신도 알다시피 그리고 분명히 당신도 많은 사례를 봤을 텐데 저도 보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에피소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종이 한 장일 뿐이죠. 그녀가 보호 명령을 받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녀와 아이들의 안전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는 현재 세칠 마인스의 주장입니다. 글쎄요, 그건 시실 마이네스가 보호 명령을 위반했다면 추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 결심한 사람을 종이 한 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가정폭력에서 자주 보이는 공통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여성에게 또는 남성에게도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그 사람이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명령 신청이 있었고 저는 그게 제리 씨가 세실 씨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관계에 있고 싶지 않아 라고 한 거죠. 그 시기는 여성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제 생각엔 지금 세실 메인스가 어떤 사람이고 그의 변호가 무엇일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잘 설명할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격정에 휩싸인 순간 등이죠. 변호인은 가정 내 사건에서 이를 전략으로 쓸 수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들이 그가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말하고 있고 며칠 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원 주차장에서 그가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총을 가지러 집에 일찍 갔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다툼이 시작됐나요? 그런 점을 보면 이런 유형의 변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까요? 세실, 메인스,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걸 바탕으로요. 현재까지 정황으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7살짜리 아이가 그가 총을 가지러 가는 걸 목격했고 집 안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그걸 목격했으니까요. 아이들이 언쟁 소리를 듣고 그리고 제가 아까 17살이라고 했는데 사실 19살이죠. 그 19살 아이가 결국 세칠이 그녀를 따라 밖으로 나가서 총을 쏘는 걸 목격합니다. 이런 점들이 정당 방위 주장에 어려움을 줍니다. 정말로요. 제 입장에선 변호인이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변호인 측이 제리와 세실 관계를 알던 아이들을 제외한 목격자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죠? 그들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서 변호인의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그들은 고소인과 세실의 진술을 검토하고 세실이 절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 당시 정신질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심신미약 방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점을 정상 참작 사유로 삼아 검찰과 협상하거나 형량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변호인의 방어 전략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번 사건에서 힘든 싸움이 예상됩니다. 격정 상태에서의 방어, 즉 격정 방어와 관련해서라면 이런 부부 사이의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대중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격정 상태란, 즉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격정 상태란, 만약 제가 집에 돌아와 아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침대에 있는 걸 보면 그게 대중이 말하는 격정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 상황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전부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 격정 상태라는 건 정말 그 상황까지 가는 건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고 정말 완벽한 사실관계가 갖춰져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을 쉽게 쓰지만 실제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그들의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는 별개로 그 관계를 바라본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거예요.
이 사건 조사가 짧았고 혐의 제기 후 더 많은 조사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 생각에 정말 가슴 아픈 점 중 하나는 경찰 보고서에 이런 주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죠. 그 상황을 막으려 했던 19살쯤 되는 큰아들을 떠올려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가요. 아버지는 방금 어머니를 여러 번 총으로 쏘고 어머니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가져간 뒤 차를 타고 도망쳤다고 해요. 이제 10대는 어머니와 남게 되고 어머니는 병원에 갑니다. 10대는 집 앞에서 어머니를 살리려 애썼어요. 그렇게 감정적인 이야기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달하나요? 이 사건이 재판에 가고 당신이 검사라면 이 남성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9살 아들을 통해서 하죠. 제 말은 제가 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야 한다면 19살 아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증언대에 설 겁니다. 또한 검사로서 당신의 역할은 정신적, 감정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증언대에 서서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 소년 입장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이런 사건을 다뤄봐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하지만 증인 준비를 우드 쉐딩이라 하며 그 소년이 증언 전에 준비할 게 많을 겁니다. 또한 본인도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많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19세 청년의 시각에서 이야기한다면 제 말은 그는 아마도 이 사건에서 증인, 그것도 초반에 증언하는 증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겨우 10살 막내도 있었습니다. 제 말은 이 결혼의 배경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실처럼 메인스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폭행으로 체포된 적도 없고 이런 사건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그 진입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인디스타에 따르면 치명적인 보호 명령 혐의들을 거의 모두 배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검사 입장에선 이 결혼의 독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거예요. 그건 어렵고 사실 어느 주에서 사건을 다루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관계의 성격과 증거를 고려하고 그런 것들이 재판 중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고 인정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살인과 가정폭력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에서는 증인들을 불러서 반복된 행동의 역사를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증거 유형이죠. 불법적인 성격 증거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1월 23일에 은행을 털었다고 해서 3월 24일에도 그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 사건의 경우 관계 성격 증거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저지른 과거 폭력을 변호인이 배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세실이 제리에게 저지른 폭력이 해당됩니다. 인디애나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지금 세실이 사형이 가능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렇죠. 텍사스도 사형제도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사건이 그 단계까지 가나요? 왜냐하면 그가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일은 정말 끔찍하고 특히 그 일을 저지른 후의 행동까지 생각하면 더 그렇거든요. 그는 그녀를 진입로에 두고 아들이 그녀를 살리게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챙겨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리고 주마다 다르다는 건 알지만 살인범이 사형에 해당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크리스. 이런 끔찍한 사실관계를 보면 대중들은 이게 왜 사형이나 종신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혐의를 더 중하게 적용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특정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죠. 살인을 저지를 때 특정 중범죄를 함께 저질러야 합니다. 그러면 보호 명령이 내려지고 세실이 집을 떠나서 제리와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실이 그 집에 침입해 제리를 죽이면 혐의가 더 무거워져 1급 살인에서 사형 살인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령대의 사람을 죽인다면, 예를 들어 아이를 죽이거나 노인을 죽이거나 근무 중인 경찰관을 죽인다면 이런 경우에는 1급 살인 혐의가 사형 살인으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주정부가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는 휴대전화를 가져갔지만 그녀를 살해한 이유가
절도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건 도주 과정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주의 살인죄 법령은 형량 범위가 굉장히 높아서 제 생각에 45년에서 6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하고 재판에서 자신 있는 혐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보석 없이 구금 중이며 곧 또 다른 법정 출두가 예정돼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제리가 겪었던 일도 물론이지만 이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점도 생각하게 됩니다. 앤토니 오소 님 항상 감사합니다. 형사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님 항상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프리스. 제리 메인스의 자녀들을 위한 고펀드미 모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없이 지내게 됐습니다. 모금액은 생활비, 상담 정신건강, 법률 장례비, 장기 안정성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새로운 현실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실 메인스는 2월 10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며 보석 없이 구금 중입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건 보도를 마칩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또 뵙겠습니다.